예, 반갑습니다. 황금원농법 대표 박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멀리 오시느라고 애썼습니다. 오늘은 그 정월 대보름인데 제가 시간 없이 날짜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송구스럽고 하여튼 좀 무대포는 앞으로는 잘 가는데 고압지질 충돌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그것도 또 바로지겠죠. 저 휴대폰 속에 음력이 달력 속에 없어가지고 몰랐었던 거예요. 음력이 표기가 안 되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음력 정월 대보름 요 시기에 우리가 이제 밭작물 중에서 지금 우리가 여기 마늘을 한 포기 가져왔는데 이 마늘이 정도 같으면 거의 코끼리 마늘 정도 수준은 컸거든요. 근데 이게 컸다고 해서 해가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잎 길이가 짧다는 거는 비료를 충분하게 많이 먹고 있다 소리예요. 비료를 적게 먹으면 잎이 길어져, 늘어져 버려. 그 식물이 종과 행을 나눌 때 얘가 공격 의사가 없어요. 공격 의사가 상대를 죽이려는 공격 의사가 없는 거예요. 비분이 많으면 잎 속에 탄수화물이 많으면 일액도 뱉지 않을 뿐더러 공격 의사가 없어요. 공격 의사가 없는 식물들은 키를 안 키워요. 그럼 적정 이식값이 나와야 되겠죠. 그 비료량이 부족한 것들은 상대를 공격해서 죽여요. 그럼 우리가 비료를 적게 주면 식물은 공격을 해서 죽여요. 그래서 공격 무기로 쓴 게 일액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오신 분이 마늘, 양파, 그 다음에 고추, 멜론, 여기 단가에 토마토에 또 키도 있고. 아니요, 그 과수는 두고 원예 작물만. 마늘, 양파는 지원성 작물이 돼가 요거는 가을에 심어서 여름에 끝이 나요. 그 다음에 고추나 메론 얘들은 고온성 작물이니까 이 계절 없이 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애들도 우리가 돈을 더 들인다면 생산성을 돈을 더 발생시킬 수 있다면 얘들은 재배를 봄, 여름, 가을 할 건데 왜 안 하냐면 얘가 저장력이 좋거든요. 지 스스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계절에 맞게끔 재배에 제일 경제적이다. 그러나 한 놈을 크게 만들어야 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한 놈을 크려면 얼마의 비료를 먹어야 되냐 이거거든요. 잎으로 먹는 거는 소화되지 않는 질소분이고 그걸 소화를 잘 시키는 성분을 먹여야 영양제고, 그러면 우리는 뭘 먹느냐? 토양 속에 있는 무기물 원소를 먹는데 무기물 원소하고 경쟁하는 데 먹여야 돼. 토양 미생물이에요. 우리가 기술센터에 주는 미생물 뭐예요? 그럼 뭘 먹어요? 밥을. 질소를 먹어버려요. 기술센터에 주는 미생물이 뭘 먹어요? 질소로 밥이에요. 탄수화물이 밥이에요. 우리가 재배될 마늘, 고추가 먹어야 될 놈을 누가 먹어요? 미생물 통이라고 먹고 있죠.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미생물이 함부로 먹어버리면 우리 먹을 거죠. 우리가 돈벌이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재배될 이 마늘이 여기에 있는 이 마늘이 우리가 먹어야 될 걸 뭘 줬어요? 무기물과 유기물을 줬거든요. 마늘, 양파에 무기물, 유기물. 그러면 얘들이 비료의 양을 적정량을 어떻게 계산해내?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 고추, 멜론, 토마토. 얘들이 기본적으로 한국에 이제 재배돼야 될 게 사계절 이식값을 보면 어, 1월 15일하고 7월 15일에 죽을 거고 10월 15일하고 4월 15일 이 계절이 축을 나눠놨어요. 한꺼번에 놓고해서 왜 나눴겠습니까?
계절에 비해서 흡수 땡길 수 있는 시간과 온도를 계산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마늘 잎은 직사광선에서 강선에 의해서 정산장, 하늘에 있는 직사광선은 표면 온도가 올라가요. 냄비에 가스레인지 끓이면 수분 증발하죠. 우리가 곡식 말릴 때 멍석을 깔고 밑에 그 차단하고 말리죠. 그럼 온도를 올리는데 누가 온도를 올리냐? 햇볕이 직사광선이 여기 바로 온도를 올려버려요. 근데 가는 거는 온도가 없어요. 가는 자체는 온도가 없어요. 자외선이라 하는 우리 하늘의 빛이 갈 때는 온도가 없어요. 후레쉬도 후레쉬 불을 피웠을 때 갈 때는 온도가 없어요. 근데 맞는 순간에 후레쉬 불도 온도가 있어요. 가까이서 후레쉬 불을 여기 비추보면 맞는 순간에 온도가 있다. 온도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맞이해야 될 빛의 양을 앞으로는 줄이자는 것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빛의 양을 못 줄이면 비료를 더 줘가지고 잎을 살을 찍으면 되죠. 그럼 함수량을 늘려놓으면 된다는 거죠. 수분 양을. 그럼 수분 양을 늘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서 늘려야 되냐면 잎의 그 수분량은 설탕량에 해당한다. 설탕은 또 어디에 해당하냐면 설탕, 탄수화물 누가 만드냐? 이게 뭐 설탕까지 또 그렇다 그죠? 그냥 써입시다. 뭐 설탕이 제일 좋겠죠? 예. 이거 뭐 이 말씀이나 저 말씀이나 똑같은 놈이니까. 그러면 설탕의 주재료는 뭐냐? 여기에서 설탕도 될 수 있고 탄수화물, 잎 속에나 뿌리, 식물 사체에 들어는 탄수화물, 이렇게 되거든요. 요거를 소화시킨 놈이 누구냐? 요걸 소화시킨 놈이 뿌리란 거죠. 뿌리를 갖다가 도와주는 놈이 누구냐? 요렇게 됩니다. 요 미생물은 사람이 창자에 있는 거랑 이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요 미생물이 소화시키면 뿌리로 갔을 때 요 질소분이 얘가 소화시키면 뭐 어떻게 되면 얘가 소화시키면 아미노산 단백질을 만들어요. 이 아미노산 단백질은 지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왜 못 먹고 사냐? 전날 만들어난 요 설탕물, 탄수화물이 많아야만이 먹는데 이 양이 적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뱉어버려요. 뱉어내는 주 원인은 잎에서 뱉어내지 않으면 잎 당도가 떨어지면 여기 잎에 들어있는 설탕량이 이게 부족하면 부족 시에는 어떻게 되냐면 뿌리가 설사해요. 뿌리가 설사해요. 자, 그러면 멀쩡한 나무가 뿌리가 설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들겠죠? 뿌리가 설사하면 시들어요. 그럼 뿌리가 설사하지 않게 해서 얘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뱉어버려. 뿌리가 설사하지 않게 해서 영양소를 만든 걸 여기에서 뿌리에서 영양소를 만들어 가지고 잎으로 보내면 여기에서 만들어 가지고 잎으로 오면 그러면 설탕 양만큼만 먹고 그 다음에는 토해버려요. 버린다는 거죠. 여기에서 버린 게 뭐겠습니까? 아미노산 단백질이죠. 그럼 이게 마늘로 타고 내려갔다. 가을에 우리가 마늘에서 여기 물방울이 타고 내려가서 여기 뿌리를 갔다. 뭐 되겠습니까? 뿌리가 곰팡이가 생기죠. 여기에서 뭐 일액이라는 거죠. 일액의 물 8350 트럭 P 쪽도 있었어. 그래서
일액의 물방울이 마늘이나 고추에 멜론에 토마토에 양파에 일액이 생겼다. 그러면 요 일액 물방울이 타고 가는 순간에 마늘 양파는 고자리파리가 생겼다. 그런데 고자리파리는 후자예요. 곰팡이가 생겨서 썩었다. 썩고 난 뒤에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나니까 이 냄새는 누가 냄새를 맡아서? 고자리파리가 냄새를 맡아가 내 먹고 살 냄새가 저 난다. 고자리파리 알을 깐 거예요. 고자리파리가 알을 깐 거죠. 그 다음에 꿀이 응애가 알을 깐 거죠. 요 놈들이 요즘 농약방이나 농협에 가져가면 현미경을 봐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속여서 농약을 팔아먹어요. 고자리파리약은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 땡이에요. 이미 뿌리가 썩었는데 그렇게 흙이 여기 덮여 있어가지고 흙이 요래 덮여 있으면 물이 내려가도 요 흙에 맞겠죠. 그럼 고자리파리 안 생겨요. 그리고 비료 더주가 일액이 안 맺으면 안 생긴다. 이제 정리가 됐죠. 고자리파리약 써라하는 놈은 나쁜 놈, 우리를 속이는 놈이다. 그거는 고자리파리 약을 써라 그러면 무식한 사람이다. 그거는 우리한테 해를 주는 놈이다. 꿀이 응애 생겼다고 응애약을 뿌리라 그러면 그 사람도 우리를 해를 주는 사람이다. 그것도 무식한 놈이다. 그 고추가 여름에 역병이 왔다 청고병이다. 이름을 개뻑다게 지지나서 그래. 이름을 잘못 지어놔서 그래. 잎에서 일액을 맺어서 일액 물방울이 타고 내려가서 여기에 묻었다. 일액. 일액 물방울이 타고 내려가니까 고추 몸통에 묻어 있으니까 그 자리에 곰팡이가 썰어가지고 뭘 먹어요? 자기 몸통의 껍질 밑에 영양의 관을 먹어버려요. 거기 아미노산 단백질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토마토가 시들어졌고 고추가 시들어졌고 멜론이 죽는 거겠죠. 멜론을 농사를 비료를 적게 주니까 어떻게 해? 이 파리가 노릇노릇하게 해가지고 아가 이발이 없고 흰가루병이 오겠죠. 멜론이 흰가루병이 온 거 주 원인은 누구예요? 뿌리에 일은 잘했는데 뭐가 없어요? 질소분이 없는 거죠. 토양에 질소분이 없으니까 뿌리가 소화를 못 시킬 게 없는 거죠. 그럼 잎에서 영양이 가서 이 동작을 해야 되는데 잎의 동작 속에서 우리가 방금 한 소리 연면십이 여기 들어있어요. 연면십에 뭐가 항시 따라갑니까? 설탕이 따라가죠. 설탕의 역할이 뭡니까? 지금 먹은 영양소 늘려준 거죠. 늘려준 거 뿌리 오는 걸 갖다가 토해내지 않게 한 거죠. 잎이 뿌리가 먹은 거 잎으로 가지고 토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토해내는 순간에 질소분이 아미노 단백질을 만들어지는데 아미노 단백질은 누가 먹어? 곰팡이는 먹어 없어져요. 공유물이 되는 거죠. 그 비료를 전략하려면 비료를 더 줘서 일액이 안 맺을 만큼 비료 줘야만 비료가 전략이 되는 거죠. 근데 비료를 적게 줘가지고 농사를 짓다고 그럼 결국엔 누가 손해가? 우리가 손해가 있죠. 그래서 그 계절의 이식값이 여기다가 표에다가 집어연 거예요. 근데 그 계절의 이식값을 이 계절에다가 집어연 거죠, 제가. 그럼 고정화 시키는 거죠, 매뉴얼을. 우리나라의 농업을 기준점을 잡아서 이 기준을 갖다가 틀을 해서 약간의 우리가 조절해서 써라. 이 규정이 없다 보니까 농업 농가에서는 피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인상가리가 과다돼서 또 주라 그러고 인상가리가 과다돼서 주지 마라. 제주도에 백합 농사 짓는데 4년 5년 동안 요소만 주고 농사를 져요. 그리고 제주도의 밀감 하우스에 천평에 요소를 60% 주고 살이 져요. 인상가리 가다 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배되는 작물들이 질소 함량의 기준값을 잡아주세요. 과거에는 1960년대 이전이나 그때는 우리가 인상가리가 전체가 부족했기 때문에 복합비를 주는 게 맞았는데 지금은 균형식이래요. 토양에 인상가리, 칼슘, 마그네슘 플러스 전기 있으면 그 제품 안 써도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표에서 보면 비료가 작으면 우리는 식물은 웃자람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고추가 여름에 키가 크고 도마도가 마디가 늘어지면 비료가 많아들거든요. 그 절대 아니에요. 비료를 적게 주면 키를 키워서 이파리를 크게 키워서 물을 떨어뜨려서 옆에 놈을 죽여서 그 죽은 놈을 지가 다시 먹어요. 식물들은 싸움을 동물이나 곤충보다 먼저 했다. 먼저 잡아먹었다. 그의 일환으로서 비료가 부족하면 웃자름이 일어난다. 그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1월달 12월 31일 6월 30일 3월 31일 9월 30일 여기에서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9월 10월달 11월달 자 1년 12달 수분은 토양 수분은 35에서 45%. 자, 그러면 35% 주고 50% 올라가도 괜찮아요. 제일 좋은 게 요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60이나 70대 있는데 여름에 장마에 고추밭에 비가 왔는데 그거 어떻게 이렇게 맞춰요? 그럼 비가 많이 왔으면 고추 이파리에 탄수화물만 많으면 되겠죠. 그럼 비가 오기 전에 고추밭에 뭘 써야 됩니까? 연면 시비로 설탕 농도를 올려버리면 돼요. 물 500에 설탕을 5kg 올려버리면 됩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그 기본으로 3kg 쓰다가 5kg 늘리는 목적은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잎이 뭐가 되겠습니까? 살이 빠져서 뿌리를 가버리겠죠. 비에 의해서 같이 이동해요. 잎을 두께로 두껍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양 이동이 내려가 버려요. 많이 내려가요. 그래서 내려가고 그 다음 잎 두께가 얇아지겠죠. 잎 두께가 얇아지면 또 어떻게 되면 그 다음에 시들고 있어요. 시드는 주 원인이 잎 속에 탄수화물이 적어서 영양이 부족해서 시드는 강하게 먹여서 새카맣게 단단하게 돌덩이처럼 해놓으면 여름에 고추밭에 비가 많이 와서 산사태가 나도 물이 줄줄 내려가도 안 죽는다. 물이 줄줄 내려가도. 그리고 고추가 요거만큼 물이 들어가 모가지만 쏙 내고 있는 것도 안 죽는다. 그게 한금말 농법의 이론이고 방법입니다. 그래서 1월 15일이 일조량이 적습니다. 근데 하우스에는 그 햇빛이 내리쬐면 일조 시간이 적을 뿐이지 순간적으로 온도가 올라가는 온도는 똑같아요. 올라가는 최고의 상사적 온도가 같아요. 잎의 온도는. 그러면 겨울에도 햇볕 양을 20에서 30% 줄여야 돼요. 직사광선이 맞으면 식물이 숨을 할딱할딱 써요. 그래서 딸기라는 놈이 제일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딸기에 뽁뽁이 필름을 씌우거나 직접 필름을 씌우거나 약간 비닐을 어둡게 만들거나 페인트칠을 하거나 창항망을 씌워서 딸기를 재배하면 딸기가 그 기공 탈수가 생겨요. 갑자기 숨을 할딱할딱 써가지고 장애가 일어난다. 그래서 딸기가 장애 일어난 걸 치료하자고 올해 그 딸기를 가르쳐 한 7년 넘게만 이제 푸른 거죠. 그래서 딸기 재배하는 농가들은 뽁뽁이 필리면 이런 자재를 쓰고 직사광선을 안 맞아야 된다. 그리고 이식값을 계절의 이식값을 올려주면 되더라. 계절의 이식값을 올려주니까 풀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계절의 이식값은 1월 달에는 2.7 그러면 봄에는 하우스에서는 2.1 노지에서는 2.5 여름에는 1.8 그럼 여기에서 0.3을 빼갔으면 정확합니다. 혹시라도 더 올라갈 걸 대비해서. 근데 요소는 중성이 돼서 이식값이 잘 안 올라가요. 요소는. 그래서 요소는 중성이기 때문에 토양에 결합했을 때 질 상태로 바뀌었을 때 이식값이 올라갑니다. 요런 골자가 있어야 되고
비료를 적게 주면 키가 큰다. 식물은 비료가 적으면 웃자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배되는 작물들이 비료를 충분히 줘야 되는데 비료를 안 주면 웃자람이 벌어져요. 연매십의 중요성이 잎을 두텁게 만들어서 뿌리를 2배, 3배, 최고 한꺼번에 5배까지 늘어나요. 다른 마늘하고 딱 해가지고 이렇게 씻어보면 뿌리가 3배에서 5배가 많아요. 그런데 비료를 안 주면 되겠습니까? 다 찾아먹고 없겠죠. 그래서 비료를 충분히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기준을 놔놓고 우리가 비료를 보면 우리가 올 코팅이 있어요. 올 코팅 비료가 30 나가는 게 있고 30-6-6이 있고 32-7이 있습니다. 올 코팅입니다. 이거는 100평에 감자 심을 때 우리 감자 심을 때 100평에 2개 이상 3개까지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요소 2개 해주고 그럼 요게 이 시값이 얼마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올 코팅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단 한 번에 올해가 요런 비료들은 질소 코팅이에요. 질소 코팅 비료예요. 그러면 요 비료들은 문제가 일어나는 게 인상가리가 코팅이 안 돼 있습니다. 이 시값이 올라가요. 그럼 얘네들 비료는 질소만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값이 얼마나 나냐면 0.2에서 0.3 정도 나온대요. 그럼 얘들은 이 시값 더 낮게 나오겠죠. 요거는 측정을 안 해봤습니다. 이 비료는 지금 그 마늘 심으면서 그 영천에 조 회장님이 100평에 마늘에 32에 7, 100평에 5포, 요소 2포, 그 다음에 유황칼슘을 넣었는데 유황칼슘 안 넣어도 되는데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럼 지금 100평당 들어간 양이 이 정도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김 의원님 그 전에 하셨을 때 우리가 22%짜리 있었잖아요. 22%짜리가 코팅이 인상가리가 코팅이 안 됐거든요. 그럼 그 인상가리 양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지금 요렇게 썼을 때는 물론 이것도 양이 인상가리 늘어납니다. 그런데 질소량이 지속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이거는 마늘을 밭에 심었거든요. 근데 논에 심으면 이게 유실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밭에 심은 거는 우리가 유실이 됩니다. 그 좀 없어져요. 그런데 논마늘 찰땅에 심으면 이게 유실이 안 됩니다. 마늘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늘 심는 거에서 요렇게 요것이 제일 좋다는 게 아니고 내 밭에 적용하는 범위를 찾아서 활용하라는 거죠. 창녕 지역에도 과거보다는 비료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황금을 농구 대표가 계속 다니면서 비료 더 늘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비료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거죠. 선택이. 그 비료의 선택이라는 거는 그 종의 비료. 그리고 우리가 어떤 종을 택할 거냐는 거죠. 가을에 쓸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그 코팅되지 않은 비료는 0.8의 이시가 올라가요. 우리가 속효성이라는 한 번에 녹는 비료. 이거는 1포 100평 복합비료 100평이 여기에 0.8의 이시가 올라가는 것더라. 이거는 누구든지 이게 증명해가 데이터가 없습니다. 저 역시 이것도 찾아낼 때
전라도 영암에 고구마밭을 찾았거든요. 그것도 알 수는 없어요. 땅을 뒤집었기 때문에 주인을 못 만나서 땅을 전라도에서 고구마밭에 어떻게 하냐면 몇 년 써먹다가 고구마밭에 흙을 싹 긁어 땅에 묻어버리고 흙을 딱 깔아버리거든요. 한 50cm를. 그 생땅의 비료량을 어떤 집에는 0.8이 나오고 어떤 집은 1.2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럼 요 집에는 한 포를 연 거고 요 집에는 한 포 반을 였구나. 그 100평에 한 포였고 200평에 3포 연 그 차이죠. 그래서 찾아온 게 요겁니다. 이 시값을. 그래서 이걸 적용해서 현장에 이 시값에 대입하는 방법을 만들어낸 거죠. 이런 기초 이론이 없으니까 우리나라 농업이 어렵고 복잡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늘 심을 때 요렇게 규정했는데 양파는 늦게 심어가지고 양파는 장애가 잘 없어요. 봄 비료 잘하면 되기 때문에 양파는 요거보다도 비료 양을 줄여서 써도 됩니다. 마늘 비료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는 분. 마늘 밑비료. 올 코팅하고 요소. 그 온도가 낮은 시점에는 그 비료가 큰 해를 많이 안 줍니다. 그래서 마늘 첫 추비 줄 때는 우리가 부직포 써 있으면 흙골에 주라 그래. 100평에 한 포씩 요소를. 그 벗겨가지고 처음에 부직포를 벗겼을 때, 처음에 벗겼을 때는 땅이 부드러워요. 비가 안 왔을 때. 그때는 비가 많이 오면 100평 2개 줘도 괜찮아요. 두 포를. 두 포를 준다고 해가 되느냐? 해가 되지 않다는 거죠. 심지어 제가, 예. 제가 오늘 처음 와서 이렇게 강의를 듣는데 예. 용어 설명하는 데 있어가지고 저기 설탕량이 있고 설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무엇을 뜻하는지 제가 그걸 조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예, 그거는 본인은 너무 초보기 때문에 집에 가서 유튜브 더 보이죠. 그 저지자를 갖다가 시간을 낭비할 수 없으니까 예, 그건 좀 양해를 바랍니다. 그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양파를 심을 때 얼마를 쓰면 적정 기준을 선을 그으면 좋겠나? 양파를 마늘 심을 때와 양파 심을 때는 비료 종이 달라요. 내는 같으면서 양을 줄여야 됩니다. 양파는 뭐 그 양을 넣어도 이 양을 넣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양파 심는 데가 거의 더 건조한 데보다 물이 많은 데를 심더라고. 양파가 물기 많은 데도 안 심습니까? 땅이 질어도 심죠. 예. 그래서 그러면 점질 땅에는 비료량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 양파는 마늘보다 비료를 좀 적게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양파는 우리가 그 백평 기준 올 코팅을 한 4포 이하. 그 다음에 가을에 심을 때 요소는 한 2포까지 줘도 되겠다. 그러면 100평에 6개 들어가죠. 그럼 6개 들어갔을 때 질소 함량이 계산되거든요. 그래서 질소 함량에 따라서 생산량이 비례하더라. 질소 함량에 따라서 그렇게 계산하면 되고, 우리가 고추를 심고 메론을 심고 토마토를 심지 않습니까? 이게 다 토경이라는 거죠. 그죠? 토경일 때 우리가 봄에 고추를 심는다. 고추를 심을 때 봄에 비료를 얼마나 써야 될 거냐? 봄 고추 올 코팅 한 포에 요소 한 포, 요 정도 되면 되겠다. 올 코팅 한 포, 요소 한 포. 그러면 봄에 감자를 심는다. 감자를 심으면 올 코팅에 2포에 요소 2포 정도. 근데 올 코팅을 감자에는 3포까지 올려도 괜찮을 겁니다. 감자는 초기 흡비력이 좋아요. 초기 흡비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메론이나 토마토도 하우스에 하느냐 노지 하느냐 이거죠. 하우스입니까 노지입니까? 하우스냐? 얘들은 비료 많이 먹는 종이거든요. 올 코팅 얘들은 토마토도 많이 먹고요.
얘가 두 개 단점은 비료는 얘는 많이 먹는데 단점은 초기에 적게 먹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토마토는 이 시값을 더 높여도 괜찮아요. 토마토는 계절의 이 시값을 1.0을 더 올려도 괜찮아요. 계절의 이 시값을. 토마토는 우리가 토경으로 심다면 얘들은 올 코팅을 100평에 3개 줘도 이상이 없어요. 3개 있고 요소 2개까지 줘도 괜찮아요. 계절의 이 시값보다 얘는 더 올려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얘는 아주 좋아해요. 근데 김에 토마토 짭짜리를 만들려면 이 시값이 2.7에서 3.7을 올려야 돼. 근데 여기 낮아지면 어떻게 되면 왕토마토가 되고요. 계절의 이 시값보다 1.0을 더 올려야 되는 게 그 짭짜리 토마토예요. 토마토는 우리가 올 코팅 비료를 2포에서 3포까지 있어도 괜찮은 거. 그 다음에 요소도 100평에 가스가 문제되거든요. 요것도 1포에서 한 2포까지 있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멜론 해마다 흰가루 합니까 안 합니까? 흰가루 멜론 씹은 분 흰가루병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흰가루 왜 해야죠? 흰가루 왜 해요? 흰가루 와요. 아, 흰가루 온다고 해요? 흰가루를 잡으려고 하면 입속에 탄수화물이 많아야 돼요. 그럼 탄수화물 주재료는 요소거든요. 요소를 먹고 소화시키면 잎이 두꺼워져요. 요렇게 두꺼워져요. 그럼 잎이 두꺼우면 흰가루병, 제피곰팡이, 녹균병은 안 와요. 제피곰팡이는 이슬을 맺어서 생긴 병이고 이 세 가지 병을 없애려고 하면 요소를 줘야 됩니다. 그러면 멜론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거 한 최대 2포까지 쓸 수 있을 거예요. 코팅 비료를 한 2포까지 요소 얘도 한 2포까지 쓸 수 있을 거예요. 1포에서 2포까지 쓸 때. 그러면 전년도에 전라도 쪽에 감자를 심고 딸기를 심을 때 100평당 요소를 2포지역을 심었거든요. 100평당 요소 2포지역을 심어본 적 없죠? 농사 지을 때. 안 해보시죠? 그게 인상가리가 가다돼가지고 메론을 키우다 보면 이파리가 노릇노릇 반점 생기죠? 가위 생기는 거. 그게 다 인상가리 가다예요. 근데 그 땅에는 지금 농사 지을 때 그런 잎채들과 노란이 타는 거 있잖아요. 노란 반점 생긴 흰가루병 오고 그런 땅에는 앞으로 계속 요소만 써야지. 요소를 몇 년 쓰면 이제 그게 풀어져요. 한 최소한 3, 4년, 약 5년까지 가야 돼요. 그럼 퇴비도 못 쓰게 하거든요. 퇴비도 쓰는 순간에 퇴비 속에 들어있는 인상가리가 가서 오염되더라는 거죠. 그런 부분이 아마 많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잎을 살을 찌우는 거는 잎에서 잎을 살을 찌우는 게 제일 근본으로 두고 그 영양을 이동해서 가져오는 걸 토양에 두거든요. 그래서 잎을 살을 찌우고 나면 강제성이 생겨요. 억지로 일을 해서 한다는 거예요. 잎을 살을 찌우면 힘이 배가 돼요. 그럼 뿌리가 멀리 찾아가야 많이 가져오겠죠. 그게 방법이거든요. 지금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의령에서 오신 김의원님 마늘 가져오셨는데 잠깐 사례를 듣고 한 것만 꼭 사례를 듣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예, 김의원님. 한번 와보시죠. 올해 비료 몇 개 들어갔는지 하고 한번 해보시죠. 작년보다 지금 빨라요. 작년보다 커 마늘 훨씬 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령에서 마늘 농사를 짓고 있는 김일상입니다. 근데 지난해는 연연히 마늘 농사를 짓기 때문에 칩을 나라 가장을 하고 나서 썰이 오고 난 뒤 비료만 가지고 이 거름은 안 됐습니다. 이제 토양 검증을 한 게 지도소서 검사를 하니까 인산가리가 월등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해는 그룹에도 이제 인산가리가 많이 함유가 되기 때문에 그룹을
퇴비를 안 쓰고 진만 썰이었고 밑에 밑비료를 갖다가 SM팜 두 포하고 100팽이에요. 요소 한 포를 요소로 낸 거는 이제 짚을 썩히기 위한 그 이제 요소를 한 포였고 이래가 이제 밑거름을 이제 3포를 냈습니다. 내고 10월 5일날 파종을 했고 그러고 나서 가을 추비를 갖다가 900평 한 단지인데 한 번에 그 요소 5포씩 두 차례로 보름 간격을 해가지고 두 차례 작년 가을에 추비를 냈습니다. 내고 이제 설 쉬고 나서 이제 작년 12월 15일 날 부직포로 이제 오늘 했는데 올 부직포를 하고 나서 이제 추비를 주려고 하게 놀고 라인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박 대표님이 놀고래 줘도 안에 다 흡수를 하기 때문에 놀고래 내야 된다 그래서 900평에 1월 30일 날 요소 10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한 포로 그 짊어지고 갔다 오면은 두 골 사이에 뭐 한 포가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10포를 내고 또 다시 이제 2월 18일 날 비 온다고 그래서 17일 날 그 부직포를 뺏겼습니다. 근데 부직포를 더 두고 있으려고 그러다가 막 비가 좀 많이 오고 이래서 이제 뺏기 가지고 위에 그 이제 열매 살포로 엔진 분무기를 가지고 10포로 또 살포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비료가 100평에 6포가 이제 흡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이 굽고 한 거는 이제 부직포를 씌워놔게 이 커다가 대입하니까 이제 이 구부지서 그렇지 한 며칠만 햇빛을 보고 하면 이 바닥에 이제 바로 설면서 정상적으로 클 피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이상입니다. 네? 예, 하여튼 우리 김 의원님 하여튼 마늘에 상당히 열정을 가지시고 이래 해주신 데서 감사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산업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저가 개발해서 발표하는 거는 축을 만들어서 디딤돌을 만들어서 우리 농업농가들이 잘 딛고 가도록 만듭니다. 근데 이렇게 아무리 디딤돌을 잘 만들어도 자연재해라든지 햇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장애가 옵니다. 근데 그걸 제가 찾아내서 알려줄 뿐이지 이걸 갖다가 100에 100이라고도 말씀을 못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장애가 지금 찾아낸 거에 지금 현재 100으로 보이지 시간이 되면 또 그 더하면 더 좋은 게 나오니까 시간이 그러면 SM팜이 좋다고 했는데 하고 보니까 질소량이 부족하더라. 그래서 더 많이 쓸 수 있는 비료가 올 코팅 비료가 나와 있었는데 저는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올 코팅 비료 썼을 때 더 효과가 좋은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가을 배추를 심고 가을 무를 심고 여름에 곡식 심을 때는 비료를 많이 흡수하는 작물들은 뭐 거의 대다수는 올 코팅 비료를 한 개 넣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요소를 한 포를 넣으면 작물이 술술 잘 자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늘을 보면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지 이 마늘이 살이 쪄가지고 키가 안 커요. 환경이 좋고 살이 찌면 식물은 키를 별로 안 키워요. 똥똥하게 커도 영양 이동간이 짧아요. 그럼 옆에 있는 식물을 죽일 필요가 없거든요. 내가 먹은 것이 잘 먹고 있는데 굳이 여기서 일액을 떨어뜨리고 옆에 있는 죽일 필요가 없어요. 잎 속에 탄수화물이 많기 때문에 일액을 안 뱉어요. 그리고 요 잎을 자세히 보면 우들우들해요. 왜 우들우들하게 됐냐? 영양제로 연면시비가 요 안에 들어간 거죠. 그리고 들어가면 어린 조직에 바로 들어간 거예요. 그 세포가 약간 상처를 입어서 그래요. 근데 요거 상처 입었다가 해가 되는 거 아니니까. 근데 더 많으면 타고 들어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직까지는 몸이 단단해서 비록 아무리 뿌려도 죽었으면 죽었지 뻥이 안 나와요.
몸통이 멀컹멀컹해지면 마늘이 뻥이 나오는데, 양파는 비료했다고 해서 뻥이 나오는 게 없습니다. 안에 속 힘이 안 든다는 거죠. 딱딱 잘록잘록 잡고 있거든. 그래서 이 마디가 보면 여기에도 여기 사이 약간 달라붙을 때 약간 떴죠. 여기 비올 때 약간 큰 거예요. 요 사이가. 그런데 또다시 안 커요. 착착착 붙어 있거든. 왜? 키울 필요가 없으니까. 키운다는 게 영양 이동 거리만 멀어지는 거예요. 식물이 영양 이동. 그래서 이 거리를 좁히는 거예요. 이 두께로서. 그래서 얘는 비료가 충분하게 먹고 있는데, 오늘 2월 24일에 이 정도 사이즈면 작년도보다 큽니다. 그래서 우리풀을 뺏겨서 너무 클까 싶어서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앞으로는 부직포를 더 늦게 뺏겨요. 부직포를 왜 부직포를 더 늦게 뺏기라 그러냐면, 부직포를 일찍 뺏긴다는 그거는 하우스에 지금 우리가 고추를 심어놨고 하우스에 작물을 심어놨고 그걸 뺏기지 않거든요. 그럼 더디진다는 거죠. 저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사적 이동 시간이 더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영천에 조 회장님 마늘밭 요래 이런 거 부직포를 최대한 늦게 뺏기라 그래요. 최대한 늦게 뺏기라는 거는 생육을 빨리 땡겨서 출하 시기를 땡기라는 거죠. 그리고 생육 기간을 땡겼어. 그래서 그 뺏겨 가지고 영양제 자주 치면 저는 덕이 되겠죠. 그 영양제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농업의 수익이 늘어나고 국가가 식량 자원이 안보가 돼야 되는 거지. 저 영양제 장사 우리 뭐 장사치가 뭐 우리 그 장돌뱅이가 돈 버는 시대는 아니거든요. 대국민이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국가 전체가 행복해져요. 전체가. 근데 우리가 국민이 돈을 못 벌면 국가가 행복시켜서 떨어져요. 국민 전체가. 그래서 식량 자원을, 그러니까 마늘도 우리는 식량이거든요. 수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 땅이 많은데 마늘의 비료를 갖다가 줬을 때 생산량이 100평의 비료를 질소 함량 30%를 한 포를 주는 순간에 마늘은 질소 함량 10%에 팽당 500g 정도 마늘이 늘어나더라는 거죠. 500g. 그러면 30다시 비료를 한 포를 주는 순간에 마늘은 팽당 질소 함량 1%는 마늘이 팽당 1.5kg 1.5kg면 그 마늘이 150kg 늘어나죠. 100평에다가 한 포를 뿌렸으니까 마늘은 150kg가 늘어나더라는 거죠. 양파는 800kg가 늘어나더라는 거죠. 감자는 350kg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여기 근사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료에 대한 소화시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게 연면십이 도와주는 거죠. 최대한 그 시절 타이밍을 맞춰야 되는데, 그런데 황금알 농법으로 연면십이 하지 않은 식물들은 마늘을 뽑으면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씨를 척정하면 안 먹어요. 그대로 있어요. 연면십에서 뿌리가 활성화 대사량이 빠르니까 비료를 엄청 먹어야 되니까. 우리풀을 씌우기 전에 연면 상품을 갖다 세차례 했습니다. 그린 두 번에 칼라 한번 하고 나서 부직포를 씌우고, 그리고 18일날 부직포를 뺏기고 나서 바로 저기 또 그린을 또 한번 쳤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사적 힘이 하나도 안 딸리는 거예요. 마늘이. 그러면 우리가 이런 작물을 재배하는데 작물의 성장의 동력의 힘은 잎과 뿌리인데 거기에서 장해주는 놈은 햇볕이에요. 햇볕이 좋은 점도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럼 질소가 충분했을 때는 잎에 함수량이 많고 잎이 진녹이 되니까 소화를 시키기가 좋은 역할을 합니다. 뿌리 비료를 더 가져오는데. 근데 비료가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열받아가지고 뿌리가 죽어요. 그래서 하우스에 지금 겨울에 창문 돌리시고 빛을 줄이고 있어요. 햇볕을 더 보여주는 게 덕이냐 손해가 들어요. 도리어.
그래서 우리나라에 농약을 제일 많이 치는 게 뭐겠습니까? 인삼, 강원도에 있는 여름 고냉지 배추, 농약 범벅이라고 했어요. 왜 농약을 범벅했냐? 뿌리에 비료가 적으니까 일액이 맺은 거죠. 잎이 진녹색이면 뿌리에 먹은 걸 소화시키기가 안 나와요. 그 이슬 방울이 나오니까 배추 물방울이 타고 배추가 썩겠죠. 인삼에 이슬 맺으면 인삼이 타고 인삼이 썩겠죠. 농약을 치면 농약을 치료가 안 돼요. 고자리파리 농약 필요 없어요. 안 돼요. 마늘에 고자리파리 약 치료 안 됩니다. 근데 마늘 심고 나서 요소 비료를 100평당 10kg. 마늘 심고 나서 충청도에 있는 생강 심고 나서 생강 올라올 때 다녀서 100평당 요소 10kg. 그럼 이파리가 나왔을 때 진녹색으로 되면 이파리에 일액이 안 나와요. 물방울이 배가 고파서 눈물 안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병이 안 생겨요. 우리가 심은 봄에 심은 고구마, 호박고구마 심어 나면 병이 들어요. 왜 들겠습니까? 이파리 일액이 맺어 썩은 거예요. 그래서 호박고구마는 심을 때 요소를 많이 심어야 돼요. 그리고 심자마자 연면심이 타지고 잎을 새까맣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호박고구마가 뭐 쪼개병이니 썩은 병이니 그거 다 그냥 뻥이에요. 그 병이 생긴 원인을 파악하는 기술을 계속 보고해야 돼요. 그래서 병 중에서는 잿빛곰팡이, 이 잿빛곰팡이는 일액이다. 그러면 녹균병은 잎 두께가 얇아서 가위가 많아서 그렇다. 그럼 흰가루병은 질소 부족이에요. 입맛 두꺼우면 흰가루병 안 와요. 요소 주면 흰가루병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메론 심을 때 비료만 더 넣으면 된다는 거죠. 아무 병이 안 와요. 근데 병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메론에 요소를 많이 주면 여름에 한더위 아무 이상 없습니다. 차광만 35% 덮고 지금 가서 덮으면 됩니다. 메론에 지금 가서 차광만 덮으면 돼요. 그럼 차광만 언제 벗게 되냐? 하우스 뜯을 때 벗기고 그 전에 벗기지 마세요. 벗기는 순간에 식물이 한테 창의가 되더라. 왜? 직사광선 양이 많아서 그렇다는 거지. 그럼 직사광선 양이 작으면 여기에 보면 겨울에 이식감 높이 있잖아요. 그 직사광선을 때리는 것 같으면 이파리가 숨을 탁탁 써버려요. 너무 빨리 써버려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연세가 좀 있는 분하고 젊은 애들 21살 이러시게 보면 어떻게 해요? 순간적으로는 연세가 있는 분이 일을 적게 해요. 근데 하루 종일 누가 많이 합니까? 연세가 있는 분 일을 많이 하거든요. 효율이 높다는 거죠. 그거 마찬가지로 햇빛을 바로 받아서 식물이 순간적으로 오전 10시까지 일을 많이 해요. 근데 하루 종일 계산하면 그때 일을 더 적게 해요. 그 광량이 많아서 수분이 공급이 안 된다는 거죠. 수분 할딱할딱씩 장이 일어나. 그래서 메론 재배하고 하우스 토마토, 하우스 고추, 겨울이고 여름이고 차광만 시야가 35% 가려야 돼. 그래야만 생산이 늘어납니다. 그 일들이 현장에서 다 파괴가 제가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메론을 재배할 때 이런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면식 얼마 하고 어떻게 해라는 거 프로그램들이. 그 연면식을 해야만이 메론이 뿌리가 빨리 뻗어가지고 힘을 쓸 건데 뿌리를 안 뻗쳐버리면 안 되겠죠. 뿌리 빨리 뻗쳐지고. 그럼 메론을 2포기를 심어가지고 갈 거냐, 한 포기를 심어가지고 세 줄을 뽑아가지고 3개 면적에 키울 거냐, 아무 관계 없습니다. 엽수가 같기 때문에, 이파리 개수가 같기 때문에 비료량에 해당한다. 지금 이제 수박 심는 분들은 이제는 우리가 수박 심어가지고 우리 경상도 아래쪽에는 수박을 갖다 하우스 심으면 덩굴 2개 뽑아가 1개 달거든요. 중부 이국지에 보면 3개 달아가지고 1개 달아요. 근데 또 공이 흰가루병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수박을 2가닥 뽑아가 2덩이 달아라. 2개 뽑아가 2개 달아라. 잎 두께에 비례하거든요. 이파리 두께. 그럼 질소라고 계속 보충하면 크는 양은 똑같아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잎에 살이 빠지고 오는 게 조금 있긴 있어요. 이쪽에 이파리가 이리 살이 빠지고 오는 거 있어요. 그런데 본엽을 잎을 두껍게 들면 생산량이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늘 추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마늘 추비는 이놈의 마늘이 커가지고
몸통이 멀컹멀컹해지면 입 사이에 들어간 비료가 몸 안으로 빼 들어가면 밑에 있는 인편이 만들어질 때 안 만들어지고 뻥이 돼버려. 알이 없어져요. 그래서 몸이 멀렁멀렁할 때는 비료를 주고 비료 주기 전에는 쿨러 돌리고 녹여야 되고 요소를 줄 때 알갱이는 작은 걸 써야 돼요. 굵은 거 쓰면 더디 녹잖아요. 그렇죠. 알갱이를 작은 걸 쓰고 비가 충분히 올 때 비료 뿌려야 돼요. 그리고 마늘이 더 커가지고 비료를 못 할 때는 흙골에다 비료를 줘야 되고 지금 집에 가시는 것들랑 부직포를 더 큰 놈을 하나 다 씌워 있어. 비료 충분히 줬으니까 생육을 땡겨야 되거든요. 지금 봄에 감자밭에 비닐이 공짜로 부직포 공짜로 씌워주면 좋다고 절로 해요. 근데 내가 돈이 아까워서 안 할 뿐이죠. 근데 우리는 왜 마늘을 갖다가 옷을 벗기고 그냥 지금 노출시키냐고요. 이 마늘 어디서 왔죠? 경주 안강이. 안강에. 예. 그럼 얘하고 차이는 어떻습니까? 저는 부직포도 안 덮었고 예. 그냥 희망이 어떤 게 있어 보입니까? 희망이 어디로 바뀝니까? 요거 비료 몇 번 먹습니까? 기비 100평에. 100평에 한 포였고요. 예. 그름을 6톤짜리 퇴비 살포에 3번 3차. 예. 퇴비 이야기 해드릴까요? 퇴비가 100평당 마늘이 50kg밖에 안 늘어요. 아니 그게 5kg밖에 안 늘어요. 퇴비를 아무리 많이 해도 1kg 이상 잘 안 늘어나요. 그 요소 한 포보다 훨씬 못해요. 요소 반포 정도밖에 역할을 못해요. 해보니까. 물론 좋은 점도 다른 면이 물론 있겠지만요. 그 이시 측정기로 측정 안 되는 무기무원소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퇴비였다고 창녕지방에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시 측정해도 결국엔 그 양이 팽당 500g 500g이라는 양은 그 요소 100평당 질소함량 10%니까 요소 3분의 1포밖에 안 되거든. 3분의 1포 그 양밖에 해당 안 돼. 그래서 생산량이 늘어난 것을 어디에는 질소의 힘이지 그걸로 가는 힘이 딸리더라 안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부터 얘를 차올리려면 요 놈도 지금 부직포를 씨앗을 하는데 요 놈도 부직포를 씨앗하면 더 좋아요. 비료를 주고 녹고 난 다음에 그러면 안 늦어요. 쭉 키워도 괜찮아요. 근데 흙골에도 비료를 주고 최대한 이 시각 끌어올려야 되겠죠. 지금은 이제 오래가라 이런 비료 쓸 필요 없거든요. 그 속효성 요소를 써야 돼요. 근데 요소도 지금 일찍 주는 것은 알이 큰 거 써도 되는데 아직까지는 비료가 이렇게 들고 나와요.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마늘 이파리가 좀 꼬실러져도 들고 나옵니다. 말라서. 그 나오는데 좀 더 커버리가 이게 3월 중순 가면 물컹물컹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비료가 몸으로 빼 들어가요. 그 마늘만 일어나는 게 뻥이. 다른 종자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마늘은 지금도 90% 다시 키우라는데 지금 그 예고 온도가 몇 도 정도 돼서 뺏깁니까? 그 온도 많이 안 올라가면 지온이 낮기 때문에 그 최대한 키워가지고 내가 버거울 때 뺏겨야 되는데 마디가 늘어지거나 아침에 갔을 때 요 이 끝에 물방울 맺히면 빨리 뺏기가 비료줘야 돼. 비료가 부족해가 여기 새카맣게 진해가지고 안 늘어지면 지금 비료 먹는 게 충분하다는 거예요. 마디가 늘어지는 게 비료가 부족해요. 농 같은 게 흙골이 줘도 빼이 들어갑니다. 왜? 이게 비닐이 이걸 쓰고 있으면 수분 정발이 많거든요. 대사적인 힘씨예요. 그러면 요 이파리에서 뭐 하겠습니까? 수분을 정발시키잖아요. 그러면 흙골에 있는 거 자꾸 수분을 땡겨 먹어요. 그 비료가 들어와요. 그래서 창녕에서 박근성 회장님이 황금을 홍보 하자마자 몇 년당은 2,400평 심어가지고 12마디 해마다 농협에서 한 7, 8점만 찾아오더라고. 와 그렇게 잘하냐 그렇게 황금알 농법 하고 마늘 수확 시기를 마을에 용역 회사가 있어요. 마늘 캐는 날짜를 안 받아. 마을에서 날짜 다 받고 나면 용역 회사에 가가지고 우리 집에 거는 이틀에서 4일 전에 우리 거 캐고 가래. 이틀에서 3일 전에 우리 마늘 캐고 가라. 이 한마디. 그게 해마디 실패가 없었어요. 작년에 마늘이 다 버려졌죠. 물속에서. 비가 많이 와가. 어떻게 되냐.
캐기는 제일 먼저 캤는데 일주일 비를 맞았거든요. 비를 맞아가 껍질이 좀 까지고 안 속 껍질이 남았는데 흡칠갑을 해가지고 말리가지고 농협에 수매하러 가니까 농협에 그 담당자 경험이 없어가지고 한꺼번에 놓고 이걸 캔슬을 했어요. 이거 못 받는다. 그 사유서를 써달라. 그래서 위약금을 안 물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마늘 그 아는 그 까고 하는 집에 그 아는 형님을 불러가지고 그다음에 우리 마늘 사러 가니까 돈이 없어서 안 살라 그래. 그래서 창고 이어가지고 마늘 까는 집에서 황금을 놓고 마늘이 좋으니까 안 까죠. 12월 달까지도 안 깠어요. 그 마늘 가격이 올라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까가지고 평생에 한 번 가격을 맞춰 볼까는 이런 타이밍을 또 맞춘 거예요. 1,000원이라. 황금을 농법하고 나서 1,000원이라. 부지포 대해서 모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해도 우리가 연면시비해가 옆집에 마늘이 한 고를 줘요. 우리 걸 치다 보면 옆에 날아가요. 약대 치면. 그러면 그 옆집에서 마늘이 양이 많이 나와도 아직까지 안 따라해. 그리고 마늘을 캐가지고 뿌리를 캐가지고 우리 걸 캐고 자네 걸 캐가지고 물에 씻어봐라. 씻으면 우리 게 뿌리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도 따라 안 해요. 고정관념을 한번 바꾼다는 게 엄청 어려워요. 그러나 창녕 지역에 전체적으로 비료는 좀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수화기로 가고 있다. 부직포를 농약국에 한 3일 전에 갔었는데 부직포를 씌우다니 마늘 다 누가 더 놔줬다 그러는데 그거는 거짓말인가요? 물렁병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 물렁병이라는 거는 이 안에 일액이 들어가서 생기는 병이에요. 비료를 적게 해주면 일액이 맺는 게 여기 물방울 맺히고 들어가고 그 양이 많으면 물렁병이 돼요. 근데 비료 양이 적정하면 기면 일액 안 맺죠? 예. 그럼 일액이 안 맺으니까 여기 물방울이 안 생기잖아요. 그 일액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 단백질이 만드는 거죠. 그래 앞으로 마늘에 우리 고자리빨의 약 치지 마자. 박수 한번 칩시다. 평생 냄새만 도움이 안 된다. 고자리파리 약을 치나 안 치나 이미 고자리파리는 오거나 말거나 똑같아요. 그 마늘이 한 폭이 죽었다고 생산이 감소되는 절대 아닙니다. 고자리파리 약이나 이런 병들은 한 폭이 오고 그 다음에 고자리파리 약은 흙이 달려있으면 안 오거든요. 그런데 흑색균형병은 같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마늘이 좀 컸을 때 땅이 엉그러미가 벌어져 버리거든요. 그럼 일액이 때려가가지고 흑색균형병이 생겨요. 흑색균형병. 그런데 일액이 타고 내려가서 아미노산 단백질에 의해서 병이 흑색균형병 자체가 생겨서 마늘을 먹는 거거든요. 그럼 그것 또한 비료로 가지고 병을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요 이파리 일액 맺으면 비료 더 주면 되고 일액 맺으면 빨리 연면시비 해가지고 잎을 살을 찌워주면 되니까. 그리고 마늘을 부직포는 최대한 오래 뒀다가 벗겨라. 그러면 생육을 땡기는 거죠. 그럼 다수학의 목표가 되고 수확 시기를 빨리 팔아라. 마늘을 빨리 팔아먹어야 됩니다. 그 올해 같은 경우는 마늘이 재고량이 적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판매하시면 좋을 겁니다. 부직포는 최대한 오래 씌워나는 게 좋다. 그래야 마늘 성장이 늘어난다. 그리고 마늘을 심으면 우리가 한 평에 우리가 마늘을 심을 때 돈이 어떻게 되냐면 한 4kg 정도가 지종자하고 나가요. 올해 마늘 지으면 4kg가 없어져요. 그러면 마늘이 평균 우리가 비료를 갖다가 한 4포 정도 쓰면 6, 7kg 밖에 안 나와요. 6, 7kg. 그러면 6, 7kg 나오면 4kg 빼고 나면 7kg 나오면 3kg 밖에 안 남거든요. 3kg 3천 하면 3, 3은 9, 9천이 남아요. 그런데 우리가 요게 10kg가 나오면 6kg가 나와요. 6kg 곱하기 3천은 38. 18,000의 이윤이 돼요. 그래서 이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근데 마늘을 1kg 늘리면 돈이 배가 늘어나는 쪽으로 바뀌어요. 그 요소 한 포는 마늘이 150kg 늘어난다는 거. 그럼 요소 비료 한 포 뿌리면 10포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로또 복권 쪼개는 거 하나 맞은 거 돼요. 10포 뿌리면 그 평균만
약 45만 원에 한 40만 원 보고 열 부분은 400이 나와요. 돈이 400만 원. 그래서 이런 수치를 계산해낸 방법이 한국말 농법이거든요. 그래서 연매 시기는 며칠만 먹느냐면 빠르게는 비가 오면 그냥 끝이에요. 한 방에 다 없어져요. 그러면 비가 안 오면 맑은 날에 연매 시기는 한 7일 정도 가요. 믿을 수는 없어요. 이것도 얼마나 빨리 먹느냐에 따라서. 그럼 공기에 우리 두께가 얇으면 오늘 치고 나도 한 3일 있다 다시 치고 이파리 까맣게 안 해주면 이 이파리 이래 맺고 병을 생겨요. 그러면 식물이 먹고 배가 고파서 눈물을 흘리는 순간에 그 눈물 속에 들어있는 아미노산 단백질은 분명히 병을 일으킨다. 그건 거지 안 가요.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사과나무의 화상병이라 이름 지어가지고 국가가 경제적 손실을 많이 일으키는데 그거는 무지한 놈 때문에 그래요. 비료를 워낙 안 주는 게 이파리 일액이 맺어가 가정이 한가지 말라 죽었거든요. 그럼 일액 속에서 내려온 그 성분 아미노산 단백질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그걸 미국 놈이 하더라고 그걸 따라 한 거예요. 저가 머리 굴러보니까 안 되거든. 그 단순한 문제를 잘못하고 행위하고 있어요. 지금 화상병 약을 정부에서 무상으로 무작위에 주고 있는데 그럼 기술센터에 미생물을 만들어주는 거 농민들 망하게 하는 건데 그건 또 그냥 있어요. 미생물을 퇴비해 줘야 되는 퇴비를 발효시킬 때 완전히 발효시켜야 밭에 가야만이 토양에 있는 질소를 안 먹거든요. 그런데 퇴비를 발효시켜야 될 놈을 갖다가 밭에 주면 어떻게 됩니까? 밭에 있는 유기물하고 무기물 질소분하고 뭐 취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식물은 나빠져버려요. 그 행위에 대한 부분을 잘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농업의 정보가 잘못되면 우리는 국가에서는 천문학적인 돈이 날아가고 있어요. 하늘로 날아갔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수질 오염되기도 하고 그럼 잿빛 곰팡이 더 늘어나겠죠. 확산되겠죠. 곰팡이 균들이. 그래서 비료를 잘 쓰라는 양이 잎에서 먹고 살이 쪄서 일액을 안 맺어야 돼요. 그럼 가을에 우리가 비가 적게 오니까 키위나무가 죽어버렸어요. 키위나무가 가정이 한 개 쭉 세워놨다는 거죠. 요놈 세워놓은 게 여기 이파리에서 일액이 맺혀 쪼르륵 타고 나가 지가 죽어버려요. 그럼 복숭아 따먹고 나서 8월달에 비가 오고 9월달에 비가 와가지고 한 보름 비가 안 와버렸어요. 열흘 보름. 그럼 이파리 일액이 뜨니까 나무 쫙 묻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균이 달라붙어서 복숭아 딱 먹어버려요. 그럼 복숭아 시들시들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름을 갖다가 가지 마래병이 뭐니 이름을 여다 져요. 봄에는 전체가 안 죽어요. 가지를 눕히 난 사과나무나 복나무나 배나무나 이것들이 도장지 세워는 요것만 죽어버리거든요. 그럼 그거 잘라내면 끝이에요. 화상병은 치료를 할 필요가 없는 병이에요. 내년에 안 오려면 봄에 설탕을 쳐주든지 황금을 얹고 골드 칼을 써주든지 요소 비료주가 비료 먹게 이파리가 시작하면 병 자체가 안 생겨요. 그런 단순한 문제를 해석을 잘못하면 죽어요. 해석을 잘못하면 암이 걸려가지고 병원 가면 살아오는 확률이 낮아요. 근데 지리산 꼴짝에서 흙 파먹고 산에 살고 가면 벌떡 나타나요. 그게 미생물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인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하다. 원인. 출발이 낙동강 발원지가 700리 밖에서 어디냐는 거죠. 낙동강 발원지가. 그럼 원인을 찾으면 해석하기 쉬운데 원인은 안 찾고 결과를 치료하는 것은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요. 천문학적인 돈이. 그것도 한 해 끝이 안 나잖아요. 이어지고. 약쟁이는 약 팔아먹으려 그러죠. 근데 약으로서 치료 안 되는 것들이 무수합니다. 그거는 영양으로 치료해야 돼요. 약으로 치료 안 되는 영양으로 치료해야 됩니다. 마늘, 양파 요 세 가지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예, 마늘 저쪽에 예.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그 영양제 칠적에 거리는 하고 칠적에 예. 미생물 일처마란 말입니까? 봄에 지금. 지금 미생물
뭘 캐야 돼? 좁혀야 돼. 뭘 해야 돼? 좁혀야 돼. 아니, 요소를 주가지고 준다고 디디게 고생하고 요놈을 먹이 시작하면 누가 손해요? 내가 손해죠. 요소를 먹는 놈이 근권 미생물이 먹으면 돈이 되고, 근권 미생물이 아닌 다른 놈이 먹으면 하늘로 가버리고 없어요. 이제 이해되죠? 예. 또 밭에 좀 쳤구나. 하우스 겨울 고추밭에 가보면 미생물 갖다 줘이어가지고 기술센터에 갖다 이어가지고 고추 노란하게 만들어놨고, 그래놓고 고추 안 나온다 그러고, 미생물 한번 주고 나면 그 미생물이 먹으면 질소량만큼 보충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몸에 전체 살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대표님 1억이 나올 때는 출산의 비료를 조정하면 됩니까? 연면십이 체크해야 돼. 15, 그렇지. 연면십이 해가 잎을 두껍게 만들어가 뿌리를 뻗치면서 그 뿌리도 같이 들어가요. 1억 그렇죠. 나올 때는요. 예. 1액이 나오면 1차적으로 치료는 잎을 해줘야 돼. 잎을 살을 쪄줘. 저는 기비하고 예. 추비하고 예. 100평당 우리 통상적으로 뭐 데이터가 나오는데 몇표 유튜브에는 거기는 뭐 10%까지 가능하다 이라던데. 그 지금 들어간 게 여기 올 코팅 비료가 그 마늘에 그 영천에서 밭에 심은 게 5포, 요소 2포, 7포죠. 근데 그 지금 오늘 오시는데 바빠 못 오신 것 같은데 이게 그 이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얘가 이 시가 우리가 그 속효성이 이 시가 0.8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단 한 번에 올해가 요것들이 이 시가 요것밖에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럼 올 코팅 이거 더 작게 나오거든요. 그 5번 연다고 해서 일을 잡으면 어떻게 되면 10이란 20값밖에 안 올라가요. 10. 그러면은 추비를 뭐 13% 정도 하면 가능한 거네요. 요렇게 됐을 때 질소 함량이 총 한 300을 맞추라는 거죠. 질소 함량을. 그럼 지금 였는 순간에 요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32%니까 160하고 요소 2개 90하고 252가 되겠죠. 요거는 요소 한 포만 해도 마늘이 10kg 이상 넘어가 버려요. 근데 그 다음 방법은 이제 우리가 생육을 대사량이 좋게 하기 위해서 부지포라든지 그게 이제 따라야 되겠죠. 그죠? 가뭄을 막아준다든지. 그럼 또 가지 그린하고 칼라하고 설탕하고는 혼합해서 관계는 없나요? 예, 농약까지 관계 없습니다. 마늘에는 농약은 7%가 없습니다. 그거. 이게 병할 게 없거든요. 병 자체가. 그 비료가 없어가지고 병을 하는 거지. 그 기생하는 균이 흰가루병, 제피곰팡이 이것들은 기생균이거든요. 직접 들어오는 탄저병은 별개예요. 거의 기생균들은 비료가 부족해서 오는 게 흰가루병하고 그 녹병하고 그런 균들이에요. 그런 균들은 비료가 없어서 생기는 병들이 많아요. 지금 제 마늘 조배에 지금 비료가 3포 들어갔거든요. 전체 기비까지 다 해가 100평에. 근데 질소 함량이 문제거든요. 봄에 아무리 많이 써도 그거 따라 줄 수가 없어요. 양이. 그 요소는 계속 줘야 되는데 봄에 요소 한 5포 주려고 하면 어려워요. 지금 그래가지고 대표님 유튜브 보고 포장 한 포 반씩 치고 왔거든요. 한 포 반이야. 네, 요소를 쳤거든요. 한 포 반에 쳤는데 헛골에 쳤어요. 두들겨만 쳤어요. 전체적으로 뿌렸어요. 전체적으로 쳤어요. 네, 분무기로. 예, 그럼 잘했네요. 집에 가서 다시 그 100평당 헛골에 요소 한 포씩 하면 되겠네요. 그럼 2.5%가 들어가잖아요. 예. 지금 집에 가서 다시 헛골에다가 요소 한 포씩 더 하면 되겠네요. 아, 많이는 주지 말고 고래만. 예, 위에 있으니까. 아, 위에. 위에 있으니까. 위에 그것도 많은 건 아닌데 위에 있으니까 헛골에면 좀 되겠다고. 헛골에 지금 장이 없으니까 뭐 질퍽하든 말하든 줘야 돼. 마늘은 거의 대다수는 마늘 재배하고 논마늘 재배하고 모내기 해도 그 헛골에 마늘이 감아지는 경우 잘 없어요. 지금 적절 여기다 비료주면 요수 좀 여기 들어가 버려야 돼. 괜찮아요. 아직까지 단단하기 때문에 말라 죽으면 말라 죽지 안으로 안 들어가요. 그 들고 올라와요. 괜찮아요. 그리고 물이 되겠다. 물이 어느 정도 흘러나가거든요. 근데 생장점에서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뻥된 마늘을 쪼개보면
안에 그 뻘겋게 표가 나요. 배를 갈라보면. 그리고 마늘이 이제 굵어졌을 때는 한 번에 마늘이 굵어져 떼국 물컹물컹할 때는 영양제도 농도가 높으면 타고 들어가요. 영양제도 그 비료도 타고 들어가고 영양제 타고 들어가요. 그래서 요 작물들은 지금 저 마늘, 양파 요것들은 저온성 작물이거든요. 그러면 계절적으로 보면 여름이 우리가 6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거든요. 그럼 가을은 9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겨울은 12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그럼 겨울이 끝났죠 이제. 계절이 변한 게 들어가요. 3월 15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 그러면 우리가 저온성 작물이니까 좋은 게 심었죠. 좋은 게 심으면 고운 게 끝이 나잖아요. 6월 15일 여름에 들어가요. 그럼 좋은 게 잘 크는 작물을 미리 뺏겨가지고 생쇼를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도 여름에는 몸크고 생육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가 봄철 요때 잘 클 때 최대한 부직포리스가 많이 키워야만 돈 버는 거죠. 그럼 요소를 지금 몇 때까지 줘도 관계는 없습니다. 5월 8일 어버이날 때까지 줘도 괜찮아요. 그때는 헛골이 주면 되니까. 커가지고 잎에 들어가면 해를 거죠. 근데 쿨러를 돌리거나 우리가 보따랑에 물 들어올 때 거기 땡크를 놔놓고 비료로기가 틀어서 들어가는 거 괜찮아요. 녹골에 물 댈 때.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한 방법을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마늘을 심는다는 거는 팽당 돈을 얼마나 벌 거냐는 거죠. 가령 우리가 10kg만 나온다면 팽당 18,000이 이윤식이 되는 거죠. 원가 띄고도. 그럼 18,000이 이윤이 나오면 이건 작은 돈이 아니에요. 18,000의 돈이 5,000편 심으면 잘하면 1을 한다 소리거든요. 수익이.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허잡하게 봐가지고 괜찮다 하면 안 나오죠 당연히. 그럼 본전이 4kg 빠져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령에서 오신 분, 예. 회장님께서는 저 그린하고 칼라하고 네. 초겨울에 심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가을부터. 가을부터. 예. 가을부터. 그래서 몇 년을 이제 기술을 쌓은 분이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마늘의 그 프로가 만들어졌다 이야기는 안 해요. 왜 그러냐면 농가에서 기술이 안정돼 가지고 그 다음에 마늘이 제일 문제가 수확 시기에 빨리 안 캐가지고 이 타이밍 놓쳐버리면 벌어지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지금 그 마늘의 프로를 지금 못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럼 결과까지 좋아야 되는데 그럼 비료량은 갔는데 우리 김 의원님이 갔는 비료량은 충분히 갔는데 생유가 다 갔단 말이에요. 최고 위치까지 갔는데 수확 시기에 수확을 우리가 타이밍을 못 찾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타이밍을 찾아가고 오늘 부지포를 다시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열흘만 빠르면 기분 좋게 캐버려. 비료를 남아있다고 만작을 시키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전에 만작과 같은 효과가 나왔으면 만작 안 돼도 캐야 된다는 거죠. 왜? 마늘이 수확 시기에 비가 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늘은 수확 시기를 좀 그 생육을 땡기가 써라. 계절의 생육보다. 그러면 계절이 좋을 때 부직포리식을 최대한 키워야 됩니다.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럼 대표님 저 부직포는 언제쯤 끊기게 되십니까? 부직포야? 예. 꽉 차가 감당이 안 될 때. 마늘이 너무 많이 커가지고 마늘 안에 너무 많이 커 꽉 차가지고 감당이 안 될 때. 그리고 이슬이 맺을 때, 웃자랄 때, 비료가 작아 웃자랄 때 빨리 벗겨야 돼. 마디가 늘어지거나. 헛골이 줘도 많이 먹어요. 그리고 비료를 주고 며칠 벗겨놨다가 며칠 비료 가스 날리고 다시 씌우고 키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늘 캘 때 우리가 날씨 관계없이 잘 캘 수 있는 날짜에 캔다면 지금 혼자서도 일을 몇천 평 할 수 있어요. 관리는. 그런데 용역을 사람을 붙여서 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마늘을 1000평을 심는
천평을 심는 분은 혼자 자가, 요거는 자가 노동. 5,000평을 심은 분은 경영자예요. 옷을 작업복을 될 수 있으면 적게 입어야 돼. 작업복을 입고 자기가 설치면 일이 많아서 일을 안 해요. 경영자가 경영을 잘해야 되지. 경영자가 경영을 안 하고 일하려고 설치고 있으면 10만 원짜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부직포시 하려고 하면 힘들어 보여. 용역 부르면 논두렁에 있어도 쉽게 돼. 내가 안 하니까. 그런데 돈은 누가 벌어줘요? 마늘이 벌어줘야 돼요. 마늘이 안 벌어주고 내가 벌려고 설치면 안 돼요. 경영자는 내가 돈 벌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마늘은 돈을 누가 벌어요? 부직포하고 비료하고 영양제가 돈을 벌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내가 다 하려고 하면 이미 타이밍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5,000평을 심었다면 경영을 하셔라. 그래야만이 돈을 번다. 그럼 대표님 저 지파에서 부직포를 덮어가지고 비닐은 안 덮고 네. 부직포만 덮어가도 가능한가요? 가능은 하는데 문제가 많더라. 문제가 많이 발생하더라. 그거는 땅이 은거름이 많이 가요. 쪼개져요. 그러면 갈라진 땅 틈 사이로 문제도 있고, 만약에 이렇게 휘어올리는 발화 시기도 좀 늦고, 그래서 그래 직파를 했더라도 비닐을 까는 게 좋겠다. 비닐을 까는 게, 직파를 했더라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제주도에도 직파를 많이 하거든요. 그 원가 전략하려고. 근데 아직까지도 그게 안정화가 덜 됐어요. 그리고 직파를 하고 나서 이제 마늘이 이제 좀 크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흑색 멀칭을 하거든요. 멀칭해도 또 땅이 은그름이 가버리면, 쪼개져 버리면 이게 그 사이로 풀이 나고, 감자도 보면 칼집 비닐이 쓴 거, 칼집 비닐이 쓴 자리에 그게 비가 와가지고 땅이 굳어가지고 은그름이 가거든요. 쪼개지거든요. 땅이 벌어지거든요. 그 사이에 햇빛이 들어가서 청감자가 많이 생기고, 그 모래땅 그런 데는 좀 덜한데 일반 우리가 점질 땅에는 그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비료는 우리가 그 점질 땅이냐 중점질 땅이냐 중사질 땅에 비료 먹는 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비료도 우리가 찰땅 하는 거, 점질 땅, 중점질 땅, 중사질 땅, 왕사질 땅 다 비료량이 다르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전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고사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고사리에 가을에 최대한 많이 먹이 놔야 돼요. 연면시비하고 그 체내 지양하고 많이 해야 됩니다. 가을에? 그렇죠. 그럼 연면시가 요소를 많이 준다는 거죠? 바닥에는 요소비를 주고, 근데 그 고사리밭에 다니기 힘드니까 올 코팅 비료 있잖아요. 요걸 자주 쓰세요. 그거는 안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떠내려 안 가거든요. 좀 경사졌어요. 경사가 져도 안 떠내려가요. 그렇지. 경사가 진 땅에 강원도에 가면 납작이 비닐이가 있어요. 비료가 있어요. 그 납작이를 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비탈에다가 비료 뿌리면 비료가 떠내려가잖아요. 그래서 비료를 납작하게 만드는 납작이 비료도 있는데, 고사리는 이게 그 건물이 있잖아요. 위에 이런 풀 말라준 그런 게 잔재가 있으니까 올 코팅 비료 이거를 자주 쓰세요. 올 코팅 비료를 쓰고 때리는 말고 그 비료를 쓰고. 요걸 쓰고, 요걸 그 100평당 봄에 한 포씩 주고, 그 다음에 요소도 한 포 흩쳐 놓으세요. 그러니까 저놈들이 이제 행동을 어릴 때 흡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또 나눠 봐야 되거든요. 고사리가 뿌리가 언제 나오는 거 제가 보지는 못했거든요. 한번 파봐야 되는데 못 파봤거든요. 근데 고사리라는 놈이 몸통이 굵어요. 안에 뿌리가. 여기 보면 살이 빠지면서 올라오는 소리거든요. 살이 빠지면서. 그래서 가을에 우리가 많이 먹이나야 돼. 그럼 가을에 먹이려고 하면 석 달 이 비료가 가니까 우리가 한 7, 8월 달에 따먹고 나면 충분히 비료 줘놔야 되겠죠. 봄에 한번 주면 석 달 가고, 우리가 봄에 자랄 수 있는 게 한 5, 6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고사리가 언제 올라오죠?
4월달부터 원래 그럼 3월 초에 뿌려야 되겠네. 한 달 전에. 그럼 비료를 뿌리면은 고사리는 좀 쓴맛이 난다 하거든요. 그 말도 이해는 됩니다. 그 고사리가 광합성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쓴맛의 주 원인은 그 동물이나 곤충을 못 먹게 하는 거거든요. 동물이나 곤충을 못 먹게 하는 거는 힘이 강할 경우에 생겨요. 그 힘을 빼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 힘을 빼는 방법은 가리 성분이에요. 가리 성분. 그럼 가리 성분 비료를 좀 늘리든지 연면 시비 속에 설탕을 여가 치면 그 맛이 빠져버려요. 탄수화물이. 그 사과가 익었을 때 깎아놓으면 벌개지는 거 있잖아요. 벌개지고 신맛이 강하고 텁텁한 거는 그 속에 그 성분이 많아서 그래요. 예. 좀 확인할 질문 같은 두 가지인데 그 양파를 선생님 하고 심었거든요. 그거는 하는데 괜찮아 좋지. 그거는 양파나 마늘이 크기가 편차가 생기는 첫째는 종자 심을 때 그 발생을 많이 하는데, 근데 양파는 모종이 그 비슷한 거 심거든요. 마늘은 종구가 크게 차이 나요. 그래서 큰 놈이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심고 났을 때 매뉴얼을 그 방송을 적게 봐서 그래요. 공부를 적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육모 과정에서 연면시비가 균일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정식하고 나서 양파 모종을 우리가 답을 심으면 담갔다가 골드그린이나 골드 칼라에 어느 중에 물 20리터에 뭐 80cc 설탕 120g 거기다 담갔다가 심어버리면 돼요. 그 고추모도 그래 좀 심지하게 심고 모를 담가가 심으면 잎에 영향 맞아서 뿌리 활착이 좋아져요. 추도 보면 예. 큰데 예. 그거는 잎 끝이 마르고 또 아래 한쪽 걸리는 예, 그게 이제 비료량하고 관계 있습니다. 비료량. 그 비료가 너무 많으면 목호가 멈춰버립니다. 많으면 그렇죠. 바닥에 멈춰요. 끝이 타는 거는 생장 때문에 여기 타는 거는 비료 과다. 아랫잎이 말라 죽는 거는 비료 부족. 생장점이 탔다 그랬잖아요. 그 비료 과다. 그 직사광선에서 비료 과다된 거죠. 생장점이 다른 거는 비료 과다. 그럼 아랫잎이 많은 거는 비료 부족. 그럼 아랫잎에 마늘에 아랫잎에 노란 반점이 생기는 건 뭐예요? 가리 가다. 노란 반점이 제주도 밀감에도 생기고 메론에도 반점이 생기는 거는 가리 때문에 그래요. 녹균병도 가리 때문에 그렇고. 그 질소량이 부족해지면 문제 생겨요. 봄에 그 마늘 양파에 녹균병 약 칠 때 전착제를 쓰지 마라. 전착제 쓰면 분을 뱉기가 더 심해진다는 거죠. 전착제. 그 날이 좋을 때는 괜찮은데 비 오기 전에 약간 병이 왔는데 전착제를 쓰면 분을 뱉기면 더 많이 와버려요. 감자 심을 때도 그거 해갖고는 좋습니까? 감자에 감자 심을 때 비료를 많이 올코팅 비료 100평에 2개에다가 요소 2개를 넣고 감자가 올라왔을 때 이파리 색깔을 보고 진녹색이 안 나오면 요소 비료를 100평에 첫 비료를 한 포를 주라. 고추도 노지 심어가지고 고추가 주렁주렁 달려가지고 키가 큰다. 키가 클 때는 첫 비료를 갖다가 흙골에 요소 한 포를 주라는 거죠. 근데 고추가 그 주렁주렁 달리도 키가 잎이 둥그러지거나 잎이 크면 비료가 부족한 거다. 모든 작물은 키가 크거나 잎이 커지면 비료가 부족해서 그래요. 잎이 둥그러져 비료가 부족해서 그래요. 고추잎이 이렇게 모양이 계속하게 생겨야 되는데 잎이 둥그러지거나 커지면 비료가 부족하다. 고추를 심어놓고 흙골에 비료를 주지 구멍을 뚫어가 주지 마라. 구멍 시비를 하면 비료 과다가 돼가 작물이 안 자란다. 그리고 고추 여름에 추비 줄 때 NK 주지 마라. 여름에 더워서 꼬부리 고추 더 많이 나온다. 그 더운 시스템에 NK를 주면 잘못된다. 그 NK는 비료가 18-0-18이다. 그러면 요 비료가 암모니아 가스 빠지면 12.6밖에 안 나와요. 그럼 우리가 18-를 줬는데 실제로 가용성 비료는
12.6이에요. 12.6. 그럼 가리가 많아지겠죠. 그럼 더위를 많이 타가 고추가 꼬부러져 버려요. 그래서 고추는 1년에 비료가 밑비료가 한 포 들어가면 요소 추비가 한 서너 포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고추 많이 열어요. 그리고 초기 연면시비 황금을 농부 하는 대로 연면시비 자주 해주면 고추가 엄청 열어요. 그리고 비가 많이 올 때는 연면시비 할 때 설탕을 더 해주고, 그 비가 양에 따라서 설탕을 조절해라. 그럼 오늘은 그 감자가 심은데 봄에 한 줄기씩 말라준다. 그 비료가 작아서 그래요. 일액이 맺어서. 일액 물방울이 타고 내려가 줄기 내려가면 무조건 썩어요. 아니, 감자 소독할 때 그걸로 하면 됩니까? 칼라? 그거는 그래 할 필요 없습니다. 심어놓고 키울 때 하면 되지. 그래 감자 심을 때 꼭꼭 눌러라. 그래 감자가 발화 잘 된다. 감자 이어놓고 그냥 서벅서벅 나면 토양 밀착이 안 돼서 발화가 잘 안 됩니다. 꼭꼭 눌러라. 아까 사장님 가리 말씀이 나왔는데 가리가 좋은 거 5가지가 있잖아요. 어느 가리를 말씀을? 염화가리. 염화가리요? 예. 그 가리가 내가 보니까 5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예. 염화가리를 그거는 이제 그 황이 작물에 작용하는 게 일부 있는데 황 빼고는 내나 똑같은 놈이에요. 인산이나 뭐 그런 다른 가리 성분은 요소나 그다음 인산이나 이런 다른 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건 똑같은 놈이고 황은 별개예요. 다량 요소 중에서 황이 필요하니까. 고추를 제가 90포를 심거든요. 예. 저는 전남 나주에 샀는데요. 예. 보통 우리가 4월 한 15일경에 고추를 심습니다. 예. 그래갖고 90포를 씌워요. 예. 근데 저희들 또 100개, 90포를 벗기기를 5월 한 20일 말일경에 벗겨보거든요. 예. 근데 안 벗기고 놔두는 게 나는가, 혹시 벗겨야 하는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부직포를 벗기냐 안 벗기냐. 예, 그리고 뱅충해 때문에 벗기는 게 좋다. 예. 파이도 너무 빨리 벗길 필요는 없고, 예. 뱅충해 방제가 안 되는. 제가 이해가 하나 돈 가진 지 얼마 안 돼갖고요. 직장 생활하다가 그냥 많이 됐거든요. 예. 근데 올 코팅하고 단 한 번 하면 차이가 좀 많은가? 저는 단 한 번을 썼거든요. 올 코팅 비료는 전체 코팅이 됐고 단 한 번에는 질소만 코팅이 됐고 인산가리가 코팅이 안 됐어요. 인산가리가. 근데 고추에 제가 단 한 번을 쓰거든요. 단 한 번에 쓰면 질소량이 적다. 올 코팅을 쓰라. 이제 이해되죠? 단 한 번에는 질소 함량이 18%밖에 안 돼요. 예. 그리고 오레가라도 이런 것들이 20한 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올 코팅 비료는 요거는 질소 함량이 30%짜리 32%짜리가 있다는 거죠. 그 프로가 요게 2%가 100평에 한 포가 2%짜리가 들어가면 100평당 마늘이 5kg가 더 나와요. 100평에 5kg는 것 때문에 마늘 5kg 15,000원 차이 나요. 그래서 비료를 살 때 요거는 가격이 비싸면 요거 사야 돼요. 근데 비료 조금 비싸다고 해서 마늘이 1kg면 더 넣으면 엄청나겠죠. 100평에 1kg 나오면 3,000원이 되고 100평에 2%가 더 들어있으면 마늘 계산하면 5kg 더 나와요. 그럼 요 프로테이지가 가격대가 같다면 이 돈이 2% 차이에 100평당 마늘 생산량은 5kg 차이 나요.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프로테이지.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부분을 계속 밝혀내야 돼요. 예. 지금 요 상태로 예. 만일 수확을 한다면 알 크기가 많이 차이 납니까?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얘가 요 상태로 크고 제가 그때 알 크기가 차이가 많죠. 지금 들어있는 비료량 차이가 일어나잖아요. 얘는 대략 얼마 정도 크기고 얘는 대략 얼마 정도 크기가 마늘이 최고 큰 건 거의 중마늘이 나와요. 우리 김혜님이 요걸 뽑아가 이파리하고 다 무게 달았을 때 이파리하고 살아있는 게 최고 450g이 나왔다. 이파리하고 다 붙었을 때 말리지 않은 거 요거 딱 잘라가지고 한 얼마까지 나오냐면 한 250g. 큰 것들은 250g 나와요. 그리고 어떤 성분을 먹었냐에 따라서 마늘이 바뀌는데
마늘이 지금 우리가 사실 부직포를 벗기냐 씌워야 되는 이 차이가 지금은 보온력과 보온력 그 온도 때문에 씌우는 게 좋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 4월달 넘어가 5월달 되지 않습니까? 이때는 그늘을 띄워야 잘 된다는 그 역산이 나와요. 이 시기에는 햇볕을 30% 도로 가리줘야 돼요. 직사광선이 해를 주고 있으니까 그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차광망을 씌우고 햇빛을 도로 가려야 돼요. 차광망을 가리가 비료만 줄 수 있다면 가리가 키우면 더 생산이 늘어나요. 양력 1월달에 제일 추울 때도 제가 하우스 딸기 겨울 딸기에도 차광망을 씌웠는데 그럼 겨울에 딸기 하우스 밭에 차광망을 씌우면 그 칭찬을 하겠어요? 흠을 보겠어요? 이상하다. 그런데 직사광선이 해를 주고 있다는 거죠. 작물에 따라서는. 근데 딸기가 저온성 작물이거든요. 그 저온성 작물이 햇빛을 받으니까 숨을 할딱할딱 쓰는 거예요. 100m 달리기 뛰는 것처럼 숨을 쉬어버려요. 오전 10시까지는 자기 수분이 있어서 괜찮은데 오후 10시 넘어가면 이미 자기가 가진 수분을 다 써버렸어요. 그럼 그때부터 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햇빛을 보여주는 순간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잘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 마늘에다가 5월달부터 차광망을 씌워가지고 재배를 하면 일이 늘어나는 거죠. 일이 늘어나니까 그러면 더울 때 작게 키우고 지금 많이 키워보면 되겠죠. 지금 있는 부직포를 활용해서 더 키우면 나겠죠. 시스템을 더 잘 갖춰가지고 벗길 때 딱 모아놓고 벗길 때 핀을 딱 꺾어서 벗겨놓고 그 다음 며칠 있다가 바람이 안 날리도록 딱 눌러놨다가 그걸 다시 씌우는 방법 프로그램만 잘 짜면 되겠죠. 예, 벗기가 바람에 날리고 불편하니까 우리가 벗겨버렸거든요. 완전히. 근데 다시 씌우고 다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부직포 큰병한 걸 다시 씌우고 더 키워야 돼. 그러면 봄에 제일 잘 클 때 시간을 제일 많이 활용해야 돼. 그래서 비료의 선택이 많이 좌우하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토양 분석표에 보면 인상가리가 가다돼서 또 비료 주라고 처방이 나온단 말이에요. 인상가리를.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마늘, 양파 우리나라에 작물 재배하는데 땅바닥에 청태가 끼면 인상가리가 많더라. 청태 끼면 그때부터는 인상가리가 안 줘도 되더라. 그리고 작물이 순환작용이 안 되니까 몸에서 청태가 나오더라는 거죠. 제주도 밀감나무가 온도가 따뜻하고 요소비를 충분히 줬을 때는 순환이 잘 되니까 몸에 청태가 없어요. 나왔던 게 다 죽어요. 그러다가 공기나 비가 오고 순환이 안 될 때는 인산이 몸에 튀어나와 있고 겨울에 약간 온도가 낮아서 인산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질소 요구도가 높은데 질소를 적게 주고 그리고 온도가 낮으면 질소 이동을 잘 못해요. 그래서 가을에 가지를 따먹으면 달고 맛있죠. 그 질소 이동을 못하고 다른 성분만 이동하거든요. 그런 이동의 관계도 고온에도 이동 못하는 경우가 있고 저온에도 이동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늘 재배할 때 앞으로는 부직포 핀을 이렇게 더 크게 만들어 가지고 걷어서 꼽는 핀 그리고 그 빼고 다시 복구시키 가지고 비료 주고 또 며칠 까서 빼고 복구시키에다가 영에 치라고 복구시키에 또 키워야 돼. 안에서 최대한 키워야 돼. 그럼 비료를 양만 맞으면 이 안에 부직포 썩을 때 병이 하나 병 안 합니다. 그런데 시설물로 가지고 돈을 버는 게 제일 좋고 일차적으로 우리가 노동으로 한다고 해서 돈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경영을 하셔야 돼요. 경영. 그리고 우리가 그 자가 노동으로 하는 거와 규모가 늘어나서 경영을 할 때는 두 가지는 하늘 땅차이 다릅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는 올해 실패지. 그럼 실패를 다 하고 나면 성공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대파야. 대파야. 심을 때 올큐팅 비료를 엮고 심으면 된다. 그럼 대파 땅이 거의 대다수가 지역이 어디죠? 대구 같으면 모래 땅 그런 땅인가 배수 잘 되는 땅이야. 모래 땅도 있고 사진 땅도 있고. 그럼 사지 땅이나 모래 땅이 더 비슷한 건데, 그죠?
그래서 배수가 잘 되기 때문에 올 코팅 비료 잘 활용하셔요. 그 대파가 그 이파리 노란노란 반점 생기잖아요. 그 jet뱅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 요소를 잡혀 있어요. 잿빛 곰팡이는 이파리 끝에서 물방울 맺은 거다. 그리고 여기 노란 방울이 생기죠. 노랗게 생기기 대파 이게 대롱 있잖아요. 이게 몸통 한 줄기가 여기 네. 이 온도 열 받으면 이게 노란 반점이 생겨요. 이거는 노란 반점이 되어서 고온 열상이거든요. 고온 열상. 근데 고온 열상의 주범은 수분이 없어서 일어난 거. 수분이 없은 거는 탄수화물이고, 탄수화물이 없어진 건 질소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잎 두께 얇아서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4월 20일 정도 정시를 해서 8월 한 8일까지 수확철이 가장 비싸고 좋은 시기인데 그 시기에 키로수를 늘리려고 하는데 늘리려고 하니까 여름에는 질소를 주면 전부 무릎병이 생겨서 사용할 수 없어요. 맞습니다. 예. 적게 주면 무름병이고 많이 주면 새까맣게 안 커요. 더 많이 주면. 고온이기 때문에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우리가 뭘 쓰냐면 우리가 그 빛날이나 예. 그 다음에 액상규산 그래서 써야 되는데 그 무름병이 왔다 소리는 일액이 타고 내려간 거예요. 일액 물방울이 타고 내려갔어요. 비료가 작아서 생긴 일이에요. 비료가 많으면 새카맣게 아무 병이 안 와요. 새카면 못 커요. 너무 여러 빡빡해가지고 아예 못 커요. 그런데 거기에서 약간 풀리는 정도 비료량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료를 줄 때 이게 비료가 금방 없어지니까 요소가. 근데 여름에 볼 치올립니까? 예, 그 우리는 90% 정도 비닐, 벌침 비닐을 씌우거든요. 바닥에. 예, 예. 씌운 다음에 정식을 하거든요. 그럼 여름에 비료 주기 상당히 불편하다 그죠? 지금 이제 위에 이제 그냥 그 우리가 농편한 하는 걸 사용합니다. 그 질소함량이 몇 프로죠? 29%입니다. 29%예. 예, 예. 예, 그러면 괜찮은데 그 자체는 좋은데 그 양이 몇 개월이냐는 거죠. 그러면 그건 이게 6개월 된것 같다. 6개월 가는 것처럼 기비를 해야죠. 밑비료를. 예, 예. 밑비료를 꼬놓을 갖다가 100평에 한 3개 정도 집어요. 그래서 이게는 우리가 뭐 무서워서 못 엮어요. 200평에 한 포나 100평에 한 포. 그래 얘가 병이 오게 돼 있죠. 그 100% 병화에. 그저 강원도 춘천에 가가지고 4년을 가르쳤거든요. 감자밭에. 그 경상도 촌놈에 가가지고 본인들이 감자 농사 짓는데 100평의 비료를 한 포 쓰니까 우리가 10kg 미만 나온다. 감자 얼마 나와요? 감자 비료 한 포에 350kg 나오잖아요. 3.5kg 나와요. 그러니까 감자가 안 나와. 10kg 미만이에요. 농사 아무리 지어도. 그래서 감자를 심으면 코팅 비료로 그 단 한 번에 올해가 요걸 2포를 엮고 20일 다시 2포를 엮고 요소를 한 포를 열어 5포 열어 하니까 아무도 말을 안 해요. 100평인데 5포 열으니까 감자는 어릴 때 비료 많이 먹어요. 근데 그래 여면 요 놈이 좀 많이 나오고 그럼 20일 다시 복합비료 인산이 많고 그래서 요즘 이제는 올 코팅 비료 요거를 감자 심을 때 올 코팅 비료를 100평에 2개를 엮고 요소를 2개 넣으면 된다. 그럼 양파는 심으면 처음에 비료 많이 안 먹거든요. 그래서 요 양을 늘리면 돼요. 올 코팅 양을 양파는 대파는 3개를 엮고 그 다음에 요소를 1개 쓰면 됩니다. 그 어릴 때 적게 먹으니까 그 3개 였다 그래서 일시까지 안 나와요. 6개월짜리 더 안 나와요. 그 충분한 양이 비료가 나와 있는데 그 비료를 안 써서 그래요. 근데 6개월짜리가 중간에 추비를 안 줘도 될 만큼 땅에 그 잔디하고 있어야 돼. 계속 나와야 돼. 근데 그게 딸려버리면 병이 해버려. 그럼 새카만 해가지고 땡글땡글하면 병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약간 시커머리하게 해가지고 키가 커버리면 그건 병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비료가 부족하면 우짜라거든요. 우짜라면 다음에는 비료가 더 부족해지겠죠. 그러면 이제 녹균병이나 이제 무름병이 병이 와요.
작년에 창녕에서 그 마늘밭에 2월 초에 그 비가 많이 안 오는데 요소로 많이 뿌려봤어요. 그게 마늘이 새카맣게 해가지고 안 자라요. 근데 병은 하나도 없어요. 비료를 많이 해버리면 안 크으면 안 컸지 병은 없습니다. 병이 하나도 안 생겨요. 일액을 안 뱉으니까 고자리팔이 없지, 일액을 안 뱉으니까 흑석썩은 병 없지, 병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비료량으로 가지고 그 6개월짜리 같으면 세포여도 별로 안 많아요. 그 6개월 동안에 먹어야 될 양을 보면 계산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루에 100평 1kg씩 먹거든요. 요소를. 요소 1kg씩 계산해도. 그러면 열흘이면 10kg씩 계속 먹어야 되거든요. 그 양이 보충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워서 비료 뿌리면 또 어떻게 됩니까? 비료 뿌리면 양파에 맞아, 대파에 맞아, 점이 찍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어요. 그래서 그 6개월짜리 그걸 갖다 낚이져 있어. 그리고 연면십이 해주고 아침에 가서 이파리 끝에 물방울 맺는 거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것만 맺으면 그때부터 나빠진다. 예, 또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배하는 작물들은 계절에서 자라지만은 봄에 우미 틀 때와 우미 틀 때는 자기 몸에 있는 그 체내 저장 양분을 움직이고 그 체내 저장 양분에 해당하는 것은 종구나 종자 그 다음에 모종 같은 거 이런 걸 갖다가 살이 쪄 있어야만 뿌리가 잘 내리고 그럼 뿌리는 잎에서 나오는 거고 나무 같은 경우는 체내 저장 양분을 뚫고 나와요. 긴 뿌리가 나왔다고 영양 흡수하는 건 아니거든요. 잔뿌리가 칼슘이나 흡수해요. 긴 뿌리는 칼슘 흡수를 못합니다. 그거는 긴 뿌리에서는 영양을 다량 영양소를 흡수를 못해요. 그 뿌리에 근근 미생물이 소액이 별로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잔뿌리를 많이 발달시켜야 된다. 그 잔뿌리를 많이 발달시키려고 하면 잎이 두꺼워야 된다. 그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요소는 참 좋은 비료입니다. 그거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량이 다소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걸 잘못 가르쳐서 피해가 나도록 만들어낸 거죠. 마늘을 미리 캐가지고 꼭 올려놓으면 부러지지는 않습니까? 그거는 오래 속에 있으면 부러지고 오래 있으면 그 뿌리가 삭아요. 그것도 그 캐난 지 오래되면 뿌리가 삭습니다. 이 때문에 그런다. 작년에는 다 부러지니까 그래가지고 땅 속에서 벌어지는 거는 그 뿌리가 다 익고 나면 영양 전달하면 껍질이 삭거든요. 그래서 껍질 네? 때문에 부러지는 거는 껍질 때문에 부러지는 네, 껍질이 삭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런 마늘 양파는 크기별로 선별별로 좀 가격대 차이 나는데 쪽파 같은 경우에는 큰 거 있고 작은 거 하나 두 개 있어서 선별 안 해도 되거든요. 쪽파 종자는 쪽파 종자 종자 생산하는 게 의외로 마늘 양파보다 더 수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키로당 생산량이 양파는 그 팽당 한 40kg 이상 나와야 되고 마늘은 앞으로 10kg 이상 나와야만 우리가 경제성이 있다는 거죠. 그 기준을 우리가 맞추는 방법을 알죠. 네, 하여튼 오전 강의는 여기서 하고 오후에는 다시 다른 우리 과수 쪽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고 식사는 우리 직원들이 안내할 것입니다. 고추 심을 때 설탕하고 요소하고 골수 물에 건강하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요소는 이러면 안 돼요. 예, 그리고 그거는 이제 연면십이 하는 농도를 맞춰 가지고 그걸 담가서 심든지 물조리 조가 심으면 됩니다. 예, 물조리 조가 심으면 한 번 영양을 우리가 그 전체를 뿌리는 것보다 그 세 가지 심는 게 좋죠. 그 뿌리도 먹고 잎도 먹고 그러면 빨리 그 탁근해요. 그래야만이 큰 편차가 안 생겨요. 크다가 고추가 큰 놈이 있고 작은 놈이 있고 앞으로 그 일부 농가에서 올해는 고추가 우리가 심어 놓으면 고추가 심어 놓으면 우리가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죠? 자라는데 앞으로는 요 놈을 하여튼 될 수만 있다면 30도 방향 높이가 심게 할 겁니다. 그러면
요 놈을 이용해서 요거 몇 개 안 되거든요. 이런 게 몇 개 먼저리에다가 다 수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고추가 몇 개 먼저리에다가 다 수확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분지라도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높이가 여기서 올려가지고 몇 가지 올리는 게 다 수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이게 묶는 방법이랑 그 차이 때문에 이 자재가 안 나오는 그런 것도 문제 있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고추가 비료를 끼지면 키가 커버리고 그리고 요 양을 늘려버리면 우리가 포기수를 좀 널리 심을 수 있거든요. 포기수를. 그래서 직립으로 심어가 여기 한 4개, 5개까지도 키우거든요. 그럼 사실 늦어요. 이게 올라오는 속도가. 여기 서 있기 때문에. 그럼 높이는 더 빨리 올라와요. 여기서 이파리에 전자있던 이파리에서 광합성해서 높이가 요거를 그 도량성을 슈트로 올리가 재배하는 게 더 경제성이 높다는 거죠. 앞으로는 이 방법을 그 농가들이 그게 되면 요걸 발표할 거예요. 직립으로 심을 이유가 없거든요. 뻗어나무가 자빠지고 그 아카시아 나무 자빠지고 여기 더 예쁘게 쫙 커요. 그래서 요 놈의 이파리를 이용해서 요 놈이 쫙 뻗어 올라가면 요게 더 경제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채워가지고 여기 올라오는 것보다 더 우리가 환경 조건이 좋고 여기가 가리고 여기 문제 너무 복잡하다는 거죠. 여기가. 그럼 여기가 너무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기후상 비가 오는 걸 계산해 보면 요걸 올려가지고 일찍 따야 된다. 늦게 올려가지고 늦게 열면 우리가 장마에 뭐 비가 많이 와갖고 탄저병에 병을 많이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눕혀서 심어서 바로 올리는 게 낫겠다. 30도 방향. 30도 방향. 45도 방향을 씌워버리면 어떻게 되냐. 위가 커요. 30도 방향 가면 여기 균형을 잡아요. 30도 방향 눕히고. 앞으로는 그것도 더 개발해가지고 발표를 원리입니다. 단감을 심어도 그렇게 하면 원리가 비슷한 거예요. 인상 가리다가 많다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인상가리가 많다는 거야. 밭에 말입니까? 거의 대다수가 인상가리가 많아요. 밭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토양 분석해 보면 됩니다. 우리 흙을 그럼 소금이 많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소금이 많다 소리가 많습니다. 그래 퇴비를 줘버리면 단감이 작아져 버려요. 단감을 키우는데 퇴비를 주면 단감이 작아져요. 봄에는 큰데 6월달 요 공기부터 안 자라요. 여름에 되면 안 자라지나요. 그 퇴비를 주면 퇴비가 흘러나오는 시점하고 감나무나 사과나무나 복숭나무가 빨아먹고 그 발이 되는 시점하고 보면 이파리가 첫잎, 두잎, 세 번째, 네 번째 잎이 보면 이렇게 오그러져요. 잎이 오그러진다 소리는 가리를 먹고 열상이 일어난 거예요. 장이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황금화 농법 계속 진행이기 때문에 더 많은 그 농업의 현장에서 실기와 이론을 개발해가지고 계속 또 발표하겠습니다. 오전 강의는 마치고 오후에 강의하도록. 예, 감사합니다.